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8일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늘 월요일을 여는 이종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저께 밤부터 굉장히 기온이 내려갔고요. 오늘도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몸은 움츠러들고 이제 곧 겨울이구나. 가슴 한켠에 좀 쓸쓸한 기분도 듭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한 해가 다 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12월과 앞으로 한 15일 정도,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알차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11월 18일입니다. 11월 15일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선거였죠. 사흘이나 지났는데 도리어 사흘 동안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투에서부터 이재명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투 들어가겠습니다. 일면 톱입니다. 현실화하는 이재명 사법단죄. 자, 이제 15일의 선거법 위반 선고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25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지요. 25일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는 첫 관문,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고받으면서 정치 생명의 위기에 빠진 이재명에 대해서 앞으로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중형이 예상된다. 그래서 사법단죄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이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유죄는 유죄인데 법정 구속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이 박세영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 등 이 인터뷰에 응한 그런 취재원들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재판부터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례적으로 판시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유창훈이라는 이름, 이제 이름도 되기 싫지만, 이재명을 당대표까지 만들어준 혁혁한 공을 세운 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창훈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는, 기각을 했습니다. 영장 기각, 도저히 우려가 없다.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세 가지 중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창훈도 소명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사실 증언과 증거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수사는 구속한 다음에 2주일 동안 벌어지지요. 자, 그런데 그 수사,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까지의 수사만 놓고 보더라도, 그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은 위증교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소명됐다라는 건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툼의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소명이 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즉 법원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될 피의자와 그 다음에 검찰이 누가 옳다라고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소명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다툼의 여지 운운하지도 않고 소명이 됐다는 건 내가 보더라도 이건 혐의가 뚜렷하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 정도면 실형은 확정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으니 구형을 넘는 판결도 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 변호사가 기자에게 얘기를 했고요. 실형 가능성이 높아서 법정 구속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은
한동훈 대표의 지금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시겠지만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헌법 44조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포함되어 있는 체포동의안은 우리는 보통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국회의원 회기 중에 국회의원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본회의에, 그러니까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지금 요구하는 과정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을 할 때도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44조에 보면 불체포 특권 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구금이라는 말이 바로 법정 구속에 포함이 됩니다. 즉 판사가 법정 구속하겠다라고 땅땅땅 했을 때 이것을 회기 중이라면 국회에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동훈은 이번엔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가지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가결됐잖아요. 그래서 유창훈 판사한테 넘겼는데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중에 위증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결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제가 기사 하나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우, 위증죄 있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유죄 판결문을 지난 5년간 거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징역형 비율이 여타 다른 형사범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4명 중에 3명이 징역형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뉴스원이 지금 5년간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1, 2심 유죄 판결문을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38건의 위증교사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5명, 그리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14명, 벌금형 9명입니다. 그럼 벌금형 빼놓고 바로 36%와 39%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80% 가깝게, 그러니까 76% 정도가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 즉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위증교사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가장 낮은 형이 징역 4개월이니까 뭐 징역형은 예약이 됐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분은 열차는 이미 예약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사설에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도 적극 검토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아까와 뭐 비슷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위중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지금 판례에도 보듯이 이렇게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즉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거나 또는 위증을 요구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의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사설이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내용을 더 보면 기사의 2가지를 더 갖고 오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 교체 전혀 고려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예를 들어서 1000만 분의 하나라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과 이재명의 사법 판단과 관련돼서 이 당이 당대표를 교체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등가시키는 거예요. 이 등가시키는 건 뭐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는 바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오늘의 이슈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해서 보수우파 단체가 또 16일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이재명 구속 촉구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면서 이재명은 감옥으로 라는 구호를 외쳤지요. 이번 선고와 관련돼서 799일 만에 판결이 나온 것, 이 재판 지연으로 너무나 피해가 크다. 집행유예 선고 참 염려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담아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설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오늘자 사설입니다. 에이펙 3국 정상회담에서 확고해진 한미일 안보협력. 즉 에이펙은 뭐 3국회의가 아닌데 에이펙은 다자간 회의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죠. 다자간 회의는 전체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각국끼리 양자간 회담, 삼자간 회담 이래서 부분적으로 짧지만 본격적인 어떤 정상회담이라고에 비해서는 짧지만 그러나 상당히 유용하게 이 다자간 회담의 시간들을 쪼개서 필요한 어떤 실무적인 어떤 회담을 합니다. 이번에 한미일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간을 내서 삼국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이고요. 일본은 지금 총리가 기시다에서 28일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바이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면 트럼프로 바뀌지요. 다른 진영이고 또 트럼프가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외교 정책을 피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외교 정책을 또 강화하고 또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지, 걱정은 좀 앞섭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이번 에이펙에서 만나서 유의미한 그런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유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공동 성명에서 안보와 관련된 메시지를 강하게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일 간에도 지금까지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서 삼국 협력 사무국을 출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사무국을 직접 설치를 하고 한미일 간에 더욱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인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왜 의미를 갖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과 관련된 바이든과 기시다와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를 본 워싱턴 회담의 워싱턴 선언을 되돌리려고 하더라도 협력 사무국도 설치하고 상당히 진전된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태라면 트럼프가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협력사무국 설치가 갖는 의미가 저는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일 정상회담만이 아니라 이번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서 회의에서 사실 눈에 들어오는 건 시진핑과 윤석열의 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입니다. 한중 회담은 사실 문재인 때부터 상당히 오랜 동안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문재인은 중국에 잘 보이려고 가서 정말 고개를 조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밥 먹는 근데 또 수모라고 본인은 생각 안 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서 혼자 수행원들끼리 밥을 먹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인민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중국 인민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들과 같은 식사를 한다. 이렇게 가깝게, 친밀함을 드러냈다 하고 칭송을 했다라는 참 눈물겨운 그런, 변명을 해댑니다. 부끄러운데요.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가 악화됐다고 이 좌파들은 얼마나 고래고래 비난을 해왔습니까? 그런데요, 시진핑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겠다. 그것 때문에 무슨 뭘 한 게 아니라 사실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한반도의 남과 북,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사실 어느 정도는 상황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와 그 어느 때보다 밀착한 관계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갖고 있었던 협력 관계보다 더 차원 높은 거의 혈맹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이 거의 그 중국과 죄송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지금까지 김일성과 김정일이 해왔는데, 김정은이 완전히 중국을 어느 정도 도외시하고 거리를 두면서 러시아에 올인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됐을 때 그 다음 상황이 상당히 지금 예측 불가능해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선에서 10만에 가까운 인민 해방군을 배치를 했습니다. 즉 북한의 유고 상황, 북한 정권의 유고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밀고 들어와서 동북아 공정, 백두산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북한의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중국의 의도이거든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군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어떤 해외 외국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러시아도 자동 개입하는 조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그 어떠한 국가도 북한에 들어오게 되면 러시아가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을 또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시진핑이 갑자기 그런 시진핑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특혜를 줬습니다. 사실 이게 특혜는 맞아요. 무비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 아니, 우리와 협의도 하지 않아 하고 선물을 딱 준 겁니다. 왜?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를 격상시켜서 북한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너네 지금 정신 차려. 러시아 그렇게 밀착해? 그럼 우리 대한민국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는 거지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지켜내면서 우리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에이펙에서. 아마도 서로 방중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좌파들이 지금까지 내내 중국과의 관계를 부르짖었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뭐 중국과 대만의 그런 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물거품의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상황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펴 나간다면 지금의 어떤 그런 정세,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지금 혈맹 관계가 한반도에 엄청난 안보적인 변화를 갖고 오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내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시 18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종의 HQ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1월 15일 선거법 선고가 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도리어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이? 바로 민주당의 분란입니다. 우리는 이재명의 징역형 선고가 갖고 올 수 있는 그 변화. 첫 번째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그
전통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이름만 민주당이지 지금 이건 이재명 당이에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당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지금 혐의잖아요. 이게 개인이 대장동에 비리를 저질렀고 백현동에 비리를 저질렀고, 그런데 그 비리를 저지른 것을 나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됐고,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이재명은 공당의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산을 전부 다 자기의 이 사법 리스크에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정당이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올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당 활동에 드는 비용은 모두 다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1년에 4번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을 선관위로부터 받습니다. 다 합치면 수백억 원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선거보조금을 따로 받습니다. 그 돈들은 모두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금은 왜 정당에 쏟아 부을까요? 선관위가 왜 우리의 세금을 정당에다 주어버릴까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이재명을 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교체하지 않겠다. 마치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로펌이 된 듯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이재명의 징역형이 갖고 오는 태풍은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고요. 그 밑에, 지강 밑에, 땅 밑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지금 증거를 하나씩, 그 징후를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낙검수 그러면 누구누구가 떠오릅니까?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김용민. 김용민이 나이가 가장 어려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10수년 동안 곡학아세 하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하면서 호도하면서 이 전국, 그러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요. 낙곰수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용민이 김어준을 향해서 대들고 지금 반박하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재명 때문입니다. 김어준이 지금 오늘입니다.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 뉴스공장이라는 건 TBS에서 지가 하는 건데 뉴스공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다가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대법원,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의 1심, 2번 선고가 나온 그 재판의 대법원의 판결, 확정 판결보다 대선이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이건 손든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지목한 대권 도전 계승자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김어준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 뭐 그 다음 개소리고. 자, 그런데 안기령이가 옆에 있다가 아유 그건 대선이 더 빠르겠죠.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 딸랑딸랑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안기령 얘기는 아유 대선이 빨리 오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요. 그럼 우리 완소 이재명님은 차은우보다 훨씬 잘생기신 이재명님은 대통령이 되시는 거예요. 하고 딸랑거렸더니 김어준이 두고 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김용민이 나섰습니다. 총수님이라고 부르는 거 조롱하는 거죠. 왜?
김어준이가 옛날에 딴지일보라는 해괴한 인터넷 매체에 자신을 총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주진우가 이재명이 누군가 손들어주는 일이 먼저 생길 거라고 합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입니다. 라고 고를 질러댑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진우가 바로 낙곰새 주진우는 아닐 것 같고요.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혁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가 이번 선거법 위반이 1년형을 받을 거다 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김어준이 야 이거 징역형 1년을 정말 예상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선거로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사법으로 먼저 죽이려고 지금 아예 작정을 한 거 아니야? 이거 징역 1년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대고 아니 주진우의 얘기를 또 어떻게 믿냐? 털보야? 라고 김용민이 김어준을 조롱한 거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사실 김용민은 김어준과 진짜 오랫동안 함께 낙곰수라는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팝캐스팅이라고 그러나요? 팟캐스트죠. 낙곰수. 이 유튜브가 나오기 전 단계죠. 그런데 김어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자이지요. 이 내용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김어준이 별 잘못은 안 한 것 같아요. 내용이 즉슨 이거잖아요. 대선이 대법보다 먼저 오면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이 되는 거고 대법 확정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오면 그러면 이재명은 넥스트 플랜 B로 누구를 지명해라. 그 지명한 사람을 우리는 따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김용민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넥스트가 없어. 플랜 B가 없어. 모두 오로지 이재명이야.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재명이 무조건 돼야 돼,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아니 플랜 B라고? 미쳤어? 봐요. 자, 우리 개딸들 김어준이 미쳤어요. 김어준이 지금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재명을 지금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플랜 B를 이야기하는 프락지예요. 라고 좌표를 찍은 겁니다. 내용이 아시겠죠? 지금은 이재명은 종교예요. 오늘 민주당의 누군가가 신의 사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교회 완전히 그 신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거가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무조건 대통령 된다라고 계속 만세를 외치면서 지금 부르짖어야 될 때 갑자기 김어준이 지네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대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후계자를 빨리 지목을 해야 된다. 즉 2인자를 빨리 키워야 된다. 플랜 B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쪽으로 갈파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재밌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들이 사실 이전에부터 갈라졌어요. 훨씬 전에 갈라졌습니다. 2012년부터 사실은 이들은 갈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지만 서로 지금 쫓아가는 방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일단 정봉주와 김어준이 싸우게 된 건 정봉주가 이번 말고 그전 21대 총선에서 그때부터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잖아요. 정봉주가 손혜원과 열린민주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런데 원래는 위성비례정당이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었거든요. 근데 열린민주당이 이 빅마우스들이 많았어요. 최강욱이 이런 정봉주, 손혜원 까라까라. 그러니까 언론이
더불어시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에 훨씬 더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찬이 나서서 열린민주당은 사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본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어준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이해찬을 출연시키고 바로 열린민주당을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빡쳐갖고 야 너희들 정봉주를 무슨 쓰레기로 보냐 하면서 이해찬을 저격을 합니다. 그때 이제 김어준도 사실은 정봉주가 화가 나서 척을 졌지요. 이때만이 아닙니다. 김영민이 주진우, 여기서의 주진우는 낙검수의 주진우를 얘기합니다. 주진우를 공개 저격을 합니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입니다. 김영민은 추미애 편을 듭니다. 주진우가 지금 윤석열 편을 든다 라고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겁니다. 주진우는 물론 부인합니다만 당시에 김영민은 집요하게 양정철과 주진우가 윤석열과 술을 마시면서 충성맹세를 했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주진우는 배반자다. 난 더 이상 낙검수가 아니다. 사실 주진우는 그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민이가 동생뻘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아. 왜 너 전화를 안 받니? 전화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 상황마저도 공개를 하면서 내가 동생이듯 내가 토라진 동생 달래듯 나를 토라진 동생이라고 그런 식으로 달래면서 전화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주기자님 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그 김어준을 조롱하듯이 공개 저격을 했고요. 이렇게 지네들끼리 서로 서로 비난을 해서 이제 예전에 낙검수의 어떤 뭐랄까 그런 멤버십 이런 건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민이 이재명을 두고 공개적으로 김어준을 저격한 것. 사실 김어준의 신기는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정봉주가 최고위원 나갔다가 지금 그 4명 중에 못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 김어준이 정봉주 편을 들었어요. 정봉주에 좀 해명도 해주고 또 정봉주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도 하고 그러자 또 개딸들이 김어준을 물어뜯습니다. 감히 이재명 이장님을 이재명 아빠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씹어대는 정봉주를 네가 칭송을 해?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바로 김어준이 다른 자들처럼 우리 이재명님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대법 확정 판결이 먼저 나게 된다면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이재명이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갖고 왔느냐? 바로 겉으로는 우리가 단일대오다. 아무도 이탈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고래고래 큰 소리를 치지만 그 큰 소리를 치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이후를 이야기하면서 김어준과 김용민이 서로 충돌을 하는 그런 양태가 바로 민주당이 지금 극도로 불안한 증거라는 것이죠. 최민희가 16일 장애 집회 때 최진봉이라는 민주당 쪽 패널이 리포터로 나와서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내가 비명계들이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명계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비명계가 나오기 시작해서 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두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도리어 지저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집을 지나는데 개가 막 물어뜯듯이 짖어대요. 대문엔 개조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대문 문을 빼꼼히 열면 개가요, 게장에 묶여 있는데 그 게장 끈이 완전히 그냥 언제 끊을지 모를 정도로 팽팽하게 당기면서 마치 나를 향해서 이제 곧 달려들듯이 몸짓을 해대면서 짖어댑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라도 그 목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줄이 끊어지자마자 떼굴떼굴 굴러서 내 앞에 딱 당도한 개는 나와 눈이 마주치면 바로 깨갱깨갱거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개는 주인과 연결된 그 목줄 하나만 믿고 짖어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최민희가 죽이겠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라고 한 발언 자체가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이재명의 목근에 쥐어진 개의 울부짖음, 으러렁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주인의 이쁨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짖어대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목줄의 힘만을 믿겠습니까? 바로 그게 최민희의 그 상황이고요. 최민희만이 아니지요. 아까 제가 신의 사제 얘기도 했지만 수많은 민주당의 친명들이 서로 충성맹세를 하면서 앞다투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한테는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은 당대표 교체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대면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도 불안하고 친명들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공산당, 노동당이 아니라면,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이 아니라면 그 정당 안에서 얼마든지 이견을 갖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그 이전의 민주당이 아니고요. 이재명 당이 돼버렸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고요. 설령 낸다고 하더라도 죽이겠다! 라는 기가 막힌 표현에 그냥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일 날 선고가 징역형이 또 나오고 만약에 또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짖어대던 그런 강아지들의 목에 걸린 목줄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줄이 끊어진 개들이 혼돈을 거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제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판사들이 두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징역형이 됐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 눈을 감고 판결했는데 그러면 깜깜이 판결을 했다는 뜻이란 말이냐? 이렇게 들으실 겁니다. 아니요. 한쪽 눈만 감으면 편파적인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두 눈을 감으면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에 가시면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은 정의의 여신입니다.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저울과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가렸지요. 정의의 여신이 왜 두 눈을 가렸겠습니까? 바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됐든 저작거리에 장삼이사가 됐든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직위와 신분과 부에 있음과 없음과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겠다. 그 누구한테도 똑같은 판단을 하겠다. 이것이 두 눈을 가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한성진 판사와 이학인 주심 판사와 또 한 명의 판사, 이 세 명의 판사들은 두 눈을 다 가리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즉 이름을 가리고 순수한 법리적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운운하는, 당대표 운운하는, 국회의원 운운하는, 전 경기도지사, 전 성남시장 이런 직위, 현직과 전직의 직위를 전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허위 사실의 이면에 있는 배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허위 사실, 허위를 왜 이야기하는가? 거짓말을 왜 얘기하는가? 정확하게 당선을 목적으로 했다.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의 압박을 받았다. 그냥 몰랐다가 아니고 그냥 압박을 받았다가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봤다는 겁니다. 판사들은 이 피고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가장 중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명은 단 한 가지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만을 해왔다는 겁니다. 재판장에선 아무 말도 않고 딴 얘기를 하다가 재판장 밖에만 나가면 기자들한테 정치적 표현으로 이 사건을 호도하고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소속 정당의 당원들을 총동원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을 국정감사 등에서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데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식 밖이다.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의 위반 혐의에 감경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 그래서 자진 사퇴하는 사람, 스스로 자백을 하는 사람, 스스로 자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경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도리어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태도가 바로 감경의 요소를 아예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두 눈을 감고 내린 판결이다라고 제목을 달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의 1심 선고는 사실 선거법 위반에만 국한된 그런 선고가 아닙니다.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는 엄청나게 많은 나비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선고가 가져올 나비 효과의 첫 번째는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병합해서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그 재판,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진행하고 있죠. 그 재판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 바로 백현동 사건이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다시피 자연 지역을 4단계나 점프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점프시켜서 개발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몰아준 사건입니다. 원래 또 개발을 할 때 임대, 그러니까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많은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해야 되지만 이재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바울이라는 아시아 디벨로퍼 사장인가요? 그 개발회사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중간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성남도계공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는 시민들한테 나눠줄 몫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바울에게 모두 다 몰아주기 위해서 성남도계공도 유동규 모르게 그냥 아웃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다 축소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옹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총 4단계 상향에서 엄청나게 개발 이익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초단체장이 여기에 사인하는 건 엄청나게 나중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갑작스럽게 변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건 국토부가 나한테 협박을 한 겁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혁신도시법에 나온 그것을 나온 부분 위반하는 것이므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렷또렷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 선거법 선고를 한 재판부는 아니요, 그건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국토부의 협박을 이재명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국토부가 지자체장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니죠. 그 밑에 과장이나 국장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떠한 성남시 공무원도 저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다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끼리의 일은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공문으로 합니다. 모든 공문들을 다 뒤져도 협박을 한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걸 판사도 정확하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시장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백현동 사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기속되지 않는다. 거기에 매여서 그걸 무조건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거든요. 물론 혐의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백현동 사건 재판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재판에서도 계속 나는 협박을 받았어요. 내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요. 라고 검찰이 공략을 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참 비겁합니다. 자기가 국토부의 압력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하지만 이재명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과 관련해서 돈이 많은 그런 지자체보다 돈이 적은 그런 지자체에 좀 더 교부금을 많이 주겠다라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러자 돈이 많은 분당을 갖고 있는 성남시장이나 수원시장이나 몇몇 개 시장, 부유한 시장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선 갑작스럽게 뛰쳐나가서 단식을 하죠. 아니 자신 대통령 개정안도 단식을 통해서 반대를 하는 자가 국토부에 협박을 받아서 그대로 했다라는 게 말입니까? 밥입니까? 지 마음대로 활개치며 판을 치는
그런 자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옹벽이 무너져서 이 아파트가, 죄송합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는 만약이라는 거 붙일게요. 그것이 만약에 정말 사고가 난다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토부 압력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책임져야 됩니까? 당연히 마지막 결제자인 성남시장이 책임져야죠. 그럼 국토부가 뭘 했든 성남시장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그럼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룬다고요?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웃습니다. 말이라고 하냐고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1심 선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법 위반의 1심 선고는 백현동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스스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이재명이 백현동의 주범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8일 이건 사실 잘 몰랐었던 건데요. 11월 28일 백현동 사건의 브로커 김인섭이 선고가 나옵니다. 김인섭은 바로 브로커, 즉 이재명, 정진상, 이재명과 만나서 이거 그렇게 4단계 위로 올려줘. 응? 하고 온갖 특혜를 다 청탁을 해서 받아낸 대가로 정박울한테 70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당연히 브로커의 청탁을 받은 이재명이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재명 백현동 재판 이재명 유죄를 예약한 그런 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은 중단됐던 반명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즉 비명만이 아니라 이재명을 반대하는 민주당 내의 세력이 지금 사실 비명 행사, 의문사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관에 꽝꽝꽝꽝 모질해서 박혀서 관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1심 선고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쿵쿵쿵쿵.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7명 딸랑이들이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딸랑거렸나? 고민하는 딸랑이들도 있겠고요. 아니야. 이재명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관에서 뛰쳐나오기만 해봐. 내가 다시 관에 묻어버릴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친명들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민주당 일부 사람들은 정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나한테 도리어 묻습니다. 쇠뇌됐던 머리가 이제 조금씩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박찬대나 최민희나 정성호 같은 자들이 아무 일도 없어. 우리는 공고해. 이재명은 영원해. forever 이재명. 완소 이재명을 외치는 만큼 사실은 그 불안함이 그 밑에 또아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15일에 1심 선고 징역형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다. 이 날갯짓은 11월 25일의 선고만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내년 중반, 내년 말까지 태풍 다 합친 태풍처럼 민주당을
강타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판사들의 이런 공정한 두 눈을 감고 내린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25일 월요일에 5시에 저는 뵙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이면 위중교사 재판의 선고는 충분히 주문까지, 마지막 그러니까 유무죄를 언급하는 주문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특집의 특집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야 세상이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이종근의 HQ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또 모레는 또 글피는 하루하루 더 많은 민주당의 분열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점점 깨질 겁니다. 1극 체제라는 건 공산당이나 노동당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서 정당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종근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